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이었다. 산골 마을을 벗어난 국도가 끝나는 자리에 작은 버스 종점이 하나 있다. 이름 없는 정류장들을 다 지나온 버스들이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는 곳. 사람들은 그곳을 그냥 종점이라 불렀다. 매표소 유리창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여닫히며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그 창 안쪽에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정만수, 63세 나이, 종점 매표소의 유일한 직원. 사람들은 그를 표 아저씨라 불렀다. 32해 동안 그는 이 좁은 매표소 안에서 표를 끊고 잔돈을 세고 막차 시간을 묻는 사람들에게 몇 시 몇 분이라고 또박또박 대답해왔다. 오늘은 그가 이 자리에 앉는 마지막 밤이었다. 내일이면 정년퇴임이었다. 종점 사무실 벽에는 이미 그를 위한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32년 근속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문구 아래 누군가 매직펜으로 서툴게 그려 넣은 꽃 그림이 있었다. 정만수는 그 현수막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창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막차 시간이었다. 종점 대합실은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 하나가 파리하게 깜빡이며 낡은 나무 의자들을 비추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 안개가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다. 정만수는 그 안개를 바라볼 때마다 유독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다. 안개가 짙은 밤이면 어김없이 그 옛날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도 애써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오늘은 슬픔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정리하고 싶었다. 정만수는 습관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대합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그것은 32해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은 그의 오래된 습관이었다. 막차를 놓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 그는 대합실 구석구석을 살폈다. 낡은 나무 의자 밑, 화장실 앞폭도, 자판기 뒤편까지. 오늘 밤은 아무도 없었다. 정만수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매표소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32해 전,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의 조급하던 걸음과는 사뭇 달랐다. 세월은 사람의 걸음마저 이렇게 바꾸어 놓는 모양이었다. 매표소 안은 좁았다. 한 사람이 겨우 앉을 만한 나무 의자와 표를 끊는 작은 창구. 그리고 낡은 난로 하나가 전부였다. 겨울이면 그 난로 위에 늘 물주전자를 올려두었다. 손님이 추위에 떨며 들어오면 그는 말없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곤 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환대였다. 그의 손끝이 낡은 나무 책상 위를 스쳤다. 그 책상 서랍 안에는 오래된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다. 겉장이 다 헤어진 그 공책에는 그가 지난 세월 동안 만난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름 옆에는 날짜가, 날짜 옆에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차비 5,000원, 담요 한 장, 라면 한 그릇, 하룻밤, 고향까지 버스표 한 장. 누구도 모르게 그는 32해 동안 막차를 놓친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왔다. 그 공책은 그가 세상에 내보인 적 없는 유일한 자신의 이야기였다. 공책의 첫 장은 유난히 색이 발해 있었다. 32해 전 처음 적어 넣은 이름이었다. 정만수는 가끔 그 첫 장을 펼쳐보곤 했다. 그때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다시금 되새겼다. 그것은 단순한 선행의 기록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오래된 위로의 편지와도 같았다. 엽분식집을 운영하는 오순자 여사가 셔터를 내리다 말고 매표소 쪽을 들여다보았다. 만수 씨, 오늘이 진짜 마지막 날이네. 정만수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내일부터는 이 자리에 딴 사람이 앉겠지요. 섭섭하지 않아?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마지막 버스의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들어오고 있었다. 정만수의 눈빛이 잠깐 아득해졌다. 32해 전,
그가 처음 이 창고에 앉았을 때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때 그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웃음이 많고 성격이 급하고 매사에 서두르는 젊은 가장이었다.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은 단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는 막차를 놓친 사람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지는 병을 얻었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그 자신만이 아는 오래된 상처였다. 버스가 멈추고 몇몇 승객이 내렸다. 정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다행히 오늘 막차에는 뒤처진 사람이 없었다.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오순자 여사가 매표소 창구로 다가와 작은 봉투 하나를 밀어 넣었다. 이거 내일 은퇴식 때 쓸 거니까 지금 열어보지 마요. 뭔데 이렇게 비밀스럽게 그래요. 내일 되면 알아. 아, 그리고 내일 사람들 많이 올 거야. 준비 단단히 하고 오세요. 정만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은퇴식이라 해봐야 종점 직원 몇 명과 오순자 여사. 그리고 형식적인 화환 몇 개가 전부일 거라 생각했었다. 그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정만수는 서랍 속 낡은 공책을 다시 꺼내 마지막 장을 펼쳤다. 그곳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칸이 남아 있었다. 그는 볼펜을 들어 오늘 날짜를 적어 넣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적었다. 마지막 근무일. 오늘은 아무도 막차를 놓치지 않았다. 다행이다. 그는 공책을 덮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종점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매표소 안의 시계는 오래된 것이었다.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다. 정만수는 문득 이 작은 방 안에서 보낸 세월을 헤아려 보았다. 32해. 강산이 3번 바뀌고도 남을 시간이었다. 그동안 이 창구를 스쳐간 얼굴이 몇이나 될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유리창 너머로 손을 내밀어 표를 사고 잔돈을 받고 총총히 버스에 올라탔다. 그들 중 대부분은 그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것이 서운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좋았다. 아무 말 없이 주고 아무 말 없이 잊히는 것. 그것이 그가 오랜 세월 지켜온 방식이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공책 말고도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정만수는 오랜만에 그 사진을 꺼내 보았다. 빛바랜 흑백에 가까운 색이 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딸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다. 딸아이는 이제 겨우 7살 즈음으로 보였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정만수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다가 다시 조심스레 서랍 안에 밀어 넣었다. 그의 눈가가 잠시 붉어졌지만 그는 곧 평소의 담담한 얼굴로 돌아왔다. 오순자 여사는 셔터를 반쯤 내리다 말고 다시 매표소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참, 아드님한테는 연락했어요? 정만수의 손끝이 잠시 멈췄다. 연락한 지 오래됐어요. 그래도 이런 날인데 한번 해보지 그래. 그는 대답 대신 옅은 미소만 지어 보였다. 오순자 여사는 더 묻지 않고 셔터를 마저 내렸다. 정만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거두었다. 아들이라는 단어가 가슴 한켠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애써 그 생각을 밀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나 매표소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낡은 스탬프, 손때 묻은 볼펜 몇 자루, 색이 바랜 시간표. 32해 동안 그와 함께한 것들이었다. 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상자에 담으며 마치 오래된 친구와 작별 인사를 나누듯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멀리서 마지막 버스의 엔진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엔 종점을 떠나는 차였다. 정만수는 창가로 다가가 그 불빛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종점 너머 논밭에서는
늦가을 벌레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정만수는 매표소 처마 밑에 서서 잠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32해 동안 매일 밤 듣던 소리였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다. 그러고는 매표소의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내일이면 이 자리를 떠난다. 하지만 그가 32해 동안 조용히 이어온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채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바로 내일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정만수가 처음 종점 매표소에 앉은 것은 31살 되던 해 봄이었다. 그때만 해도 그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목소리가 크고 걸음이 빠르고 무슨 일이든 서둘러 해치우는 성격이었다. 아내 강순옥과 혼인한 지 5년째 슬아의 딸 하나를 두고 있었다. 딸의 이름은 다은이었다. 이제 막 7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아이였다. 다은이는 유난히 밝은 아이였다. 매표소로 아버지를 마중 나올 때마다 저 멀리서부터 뛰어오며 손을 흔들었다. 정만수는 그런 딸을 볼 때마다 하루의 피로가 씻은 듯 사라지는 것을 느끼곤 했다. 강순옥은 종점 근처 작은 국수집에서 일을 도우며 살림을 보탰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함 없는 나날이었다. 그해 늦가을 다은이의 외갓집에 큰일이 생겼다. 외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전갈이 왔고 강순옥은 급히 친정으로 향해야 했다. 그날 아침 다은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버지의 출근길을 배웅했다. 매표소로 향하는 정만수의 손을 잠깐 붙잡고는 다은이는 이렇게 물었다. 아빠, 오늘 저녁에 우리 언제 만나? 정만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저녁 버스로 아빠도 뒤따라갈게. 외할머니 뵙고 얼른 오자. 그것이 딸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그때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은이도 함께 가기로 되어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안개가 짙은 저녁이었다. 두 사람은 종점에서 막차를 타고 떠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날따라 정만수는 일이 늦게 끝났다. 창구 정산이 맞지 않아 1시간 넘게 붙잡혀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먼저 가라고, 자신은 다음 차편으로 뒤따라가겠다고 말했다. 강순옥과 다은이는 그렇게 먼저 종점을 나섰다. 그날 밤, 국도 어귀에서 사고가 났다. 안개 속에서 마주 오던 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었다. 강순옥이 타고 있던 완행버스는 가까스로 충돌을 피했지만 그 여파로 급정거하며 도로 아래로 미끄러졌다. 강순옥은 크게 다쳤지만 목숨은 건졌다. 그러나 어린 다은이는 그 밤을 넘기지 못했다. 정만수가 소식을 듣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그는 딸의 작은 손을 붙잡고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위로했다. 그러나 정만수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날 그가 조금만 더 서둘렀더라면, 함께 그 버스에 올랐더라면, 어쩌면 다은이는 지금도 살아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강순옥은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잃었고 밤마다 다은이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다. 정만수는 그런 아내 곁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슬픔을 드러낼 자리를 찾지 못했다. 그는 슬픔을 안으로 삼키는 법을 그렇게 배웠다. 이듬해 봄, 부부는 둘째 아들을 얻었다. 태호였다. 산파가 아기를 받아 안겨주던 순간 정만수는 그 작은 얼굴에서 다은이의 눈매를 발견하고 흠칫 놀랐다. 강순옥 역시 같은 것을 느꼈는지 아기를 품에 안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다. 두 사람에게 태호는 잃어버린 딸을 대신할 수 없는, 그러나 새로운 희망이 되어준 존재였다. 정만수는 태호가 태어난 날 병원 복도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면서도
다은이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는 다짐했다. 다시는 누군가를 그렇게 허무하게 놓치지 않겠다고. 그 다짐은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었다. 막차 시간이 되면 정만수는 대합실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혹시 차비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은 없는지, 갈 곳이 없어 우두커니 앉아있는 사람은 없는지. 처음에는 그저 확인하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첫 시작은 아주 사소했다. 어느 겨울밤 차비가 모자라 발을 구르던 노인에게 몰래 1,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준 것이었다. 노인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했지만 정만수는 그저 별일 아니라는 듯 손사래를 쳤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다은이를 위해 무언가를 한 것 같은 이상한 위안이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낡은 공책 한 권을 마련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이 손을 내민 이들의 이름과 날짜를 하나씩 적어 나가기 시작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 자신만의 속죄이자 위로였다. 강순옥은 남편의 그런 변화를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남편이 몰래 서랍을 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다만 그날 이후로 그녀 역시 남는 반찬을 조금씩 더 만들어 매표소로 보내기 시작했다. 부부는 그렇게 말없이 서로의 슬픔을 다독이며 각자의 방식으로 그 상실을 견뎌나갔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벌어졌다. 강순옥은 다은이의 기일마다 몸져 누웠고 정만수는 그런 아내 곁에서 조용히 밤을 지새웠다. 그는 아내에게 아무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말보다 행동이 익숙한 사람이었던 그는 대신 더 많은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마치 그렇게 하면 아내의 슬픔도 자신의 죄책감도 조금은 덜어질 것처럼. 태호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다. 형이나 누나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집안에서는 다은이라는 이름이 좀처럼 입에 오르지 않았다. 어린 태호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자라면서 자연스레 묻지 않는 법을 배웠다. 대신 그는 다른 것을 느끼며 자랐다. 아버지가 저녁마다 늦게 들어오는 것, 어머니가 유독 가을이면 말수가 줄어드는 것, 그리고 이따금 아버지가 낯선 사람들을 데려와 밥을 먹이는 것. 저 아저씨는 누구야? 어린 태호가 물으면 정만수는 그저 웃으며 대답하곤 했다. 차비가 모자란 손님이야. 밥 한 끼 먹여 보내는 거다. 태호는 그 대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다만 아버지가 자신에게보다 낯선 이들에게 더 다정하게 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그 어린 시절의 서운함은 훗날 그가 자라서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앙금으로 남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태호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낯선 아주머니와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아빠는 왜 맨날 모르는 사람들 챙겨요? 강순옥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그저 이렇게만 답했다. 아빠, 나름의 이유가 있단다.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될 거야. 그러나 그 언젠가는 좀처럼 오지 않았고 태호의 마음속 물음표는 세월이 흐를수록 서운함으로 굳어져 갔다. 정만수는 그렇게 32해를 이 작은 창고 안에서 살아왔다.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말수 적은 매표소 아저씨였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크고 깊은 슬픔과 그 슬픔을 딛고 선 조용한 선의가 함께 자라고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 이유를 누구에게도 설명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오직 그와 딸, 둘만이 아는 이야기였다. 종점이 있는 마을은 크지 않았다. 오래된 방앗간과 이발소, 그리고 오순자, 여사의 분식집이 전부인 작은 동네였다.
사람들은 서로의 사정을 훤히 알고 지냈지만 정만수의 공책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다. 그는 도움을 줄 때마다 늘 같은 말을 덧붙였다. 갚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음에 형편되면 다른 사람한테 베푸세요. 그 말은 정만수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그는 매달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봉투 하나를 따로 떼어 두었다. 많지 않은 액수였지만 그것은 온전히 막차를 놓친 이들을 위한 몫이었다. 아내 강순옥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한 번도 타박하지 않았다. 그녀 역시 그것이 남편이 슬픔을 견디는 방식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겨울이 유난히 길었던 어느 해, 종점 대합실 한 구석에 오래된 창고가 하나 있었다. 원래는 청소 도구를 넣어 두던 곳이었다. 정만수는 그곳을 조금씩 손보기 시작했다. 낡은 담요 몇 장과 전기장판 하나를 들여놓았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서 한 일이었다. 그렇게 창고는 조금씩 막차를 놓친 이들이 하룻밤 몸을 낼 수 있는 작은 쉼터로 바뀌어 갔다. 그 창고에 처음 사람을 들인 날, 정만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추위에 떨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였다.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이 환한 얼굴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정만수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그는 확신했다. 이것이 자신이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방식이라는 것을. 정만수가 처음으로 창고 쉼터에 사람을 들인 지 몇 해가 지난 어느 여름밤이었다.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각, 마지막 버스가 떠난 뒤에도 대합실 구석,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소녀가 있었다. 교복을 입은 채였지만 어딘가 며칠은 씻지 못한 듯 꾀죄죄한 몰골이었다. 소녀는 정만수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교복 치마 밑으로 드러난 무릎에는 작은 생채기가 나 있었다. 아마도 집을 나서며 급히 서두르다 넘어진 모양이었다. 정만수는 그 상처를 보며 가슴이 저릿해졌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고 천천히 다가갔다. 정만수는 평소처럼 대합실을 돌아보다가 걸음을 멈추고 그 앞에 섰다. 그날따라 대합실 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소녀의 그림자만이 홀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정만수는 그 그림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갔다. 학생, 집에 안 가요? 소녀는 대답 없이 고개만 저었다. 정만수는 더 캐묻지 않았다. 대신 자판기에서 따뜻한 캔 음료 하나를 뽑아 소녀 옆에 가만히 놓아두었다. 차비가 없으면 없다고 말해도 돼요. 여기 앉아 있는다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소녀는 그제야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소녀는 결국 작은 목소리로 사정을 털어놓았다.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요. 오늘은 진짜 그릇까지 던지고. 소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만수는 그 떨림 속에서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불안 속에서 지새워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섣불리 부모를 탓하지도 아이를 나무라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름은 김하늘, 나이는 15.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부모님의 다툼이 잦아졌고 그날도 크게 싸우는 소리를 견디다 못해 무작정 집을 나왔다고 했다. 갈 곳도 돈도 없이 버스를 타고 무작정 이곳까지 흘러온 것이었다. 정만수의 가슴이 저릿해졌다. 그는 하늘이의 얼굴에서 문득 다은이의 모습을 겹쳐보았다. 만약 다은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이만한 나이가 되었을 것이었다. 그는 애써 그 생각을 누르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그렇게 낯선 아이들에게서 자꾸만 다은이의 모습을 찾는 것은 어쩌면 그 자신도 알지 못하는 오래된 버릇이었다. 버스에서 내리는 여자아이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잠시 숨을 멈추고
그 아이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확인하곤 했다. 물론 단 한 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 버릇을 고치려 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딸을 기억하는 유일한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늦었으니 저기 창고에서 하룻밤 자고 가요. 춥지 않게 해놨으니까. 하늘이는 처음엔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낯선 어른의 호의가 두려웠던 것이다. 정만수는 그런 하늘이의 마음을 읽었는지 창고 문을 열어 안을 보여주며 말했다. 문은 안에서 잠글 수 있어요. 나는 여기 매표소에 있을 테니 무슨 일 있으면 소리쳐요. 그제야 하늘이는 조심스레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정만수는 밤새 매표소 불을 켜둔 채 창고에 앉아 있었다. 시계가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잠들지 않았다. 혹시라도 하늘이가 무서워할까봐. 그는 일부러 창고 쪽 불빛이 창문까지 은은히 비치도록 신경을 썼다. 그는 그 밤 내내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나지막한 음악을 들으며 하늘이가 무사히 잠들었기를 조용히 빌었다. 이런 밤이면 그는 늘 다은이를 떠올렸다. 딸을 지켜주지 못했던 그 밤의 회한이 지금 이 순간의 조심스러움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는 눈을 비비며 창고를 나섰다. 정만수는 이미 국밥 한 그릇을 사다 놓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집에 연락은 했어요.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부모님 싸움이 무섭다고 해서 학생 인생까지 멈춰서는 안 돼요. 우선 밥부터 먹어요. 하늘이는 말없이 국밥을 먹기 시작했다. 몇 술 뜨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정만수는 아무 말 없이 휴지 몇 장을 건넸다. 그는 다그치지도 훈계하지도 않았다. 그저 곁을 지켜줄 뿐이었다. 아침을 다 먹은 뒤 정만수는 문득 자신의 낡은 목도리를 풀어 하늘이의 목에 둘러주었다. 밖에 바람이 찹니다. 이거라도 두르고 가요. 하늘이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정만수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목도리를 받아들었다. 그러고 나서 정만수는 하늘이에게 차비를 쥐어주며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무섭다면 일단 가까운 이모나 고모 댁으로 가요. 무슨 사정이든 학생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하늘이는 그 돈을 받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떠나기 전 그녀는 정만수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버스 시간이 다가오자 하늘이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인사를 건넸다. 정만수는 손을 흔들며 그녀를 배웅했다. 그 짧은 인연이 훗날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지. 그때의 정만수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아저씨,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정만수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은혜랄 것도 없어요. 그냥 학생이 잘 자라서 나중에 힘든 사람 보이면 손 한번 내밀어 주면 돼요. 그 말을 남기고 하늘이는 버스에 올랐다. 정만수는 버스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서랍 속 공책을 꺼내 이름 하나를 적어 넣었다. 김하늘, 15살, 국밥 한 그릇, 차비 10,000원. 그 옆에 그는 작게 덧붙였다. 부디 잘 자라주기를. 그날 이후로 정만수는 하늘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마음속으로 가끔 그 아이의 안부를 빌 뿐이었다. 사실 하늘이는 그날 이모 댁으로 향했다. 이모는 조카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한동안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해주었다. 부모님은 몇 달 뒤 서로 화해했고 하늘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낯선 어른에게서 받은 이유 없는 호의는 소녀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았다. 그녀는 훗날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다. 누군가 진로를 물을 때마다 하늘이는 늘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어릴 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만수는 물론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작은 창고 안에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음에 안도할 뿐이었다. 그해 가을, 정만수는 창고 쉼터를 조금 더 넓혔다. 낡은 담요를 새 것으로 바꾸고 작은 라디오도 하나 들여놓았다. 누군가 밤새 혼자 있을 때 적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오순자 여사는 가끔 그 창고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며 정만수에게 묻곤 했다. 만수 씨, 저 창고에 자꾸 누구 재우는 거 아니에요? 청소 도구 넣어두는 곳인데 뭐려. 정만수는 늘 그렇게 얼버무렸다. 오순자 여사는 더 캐묻지 않았지만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이 조용한 남자가 밤마다 무언가 남모르는 선의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녀 역시 굳이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것이 정만수라는 사람을 존중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그렇게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매표소 창구 앞으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다. 버스가 도착하고 떠날 때마다 정만수는 늘 같은 자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어떤 이는 웃으며 마중 나온 가족을 향해 뛰어갔고 어떤 이는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버스에 올랐다. 그 모든 얼굴들 속에서 정만수는 유독 갈 곳을 잃은 눈빛을 가진 이들을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되었다. 대부분은 그저 표를 사고 버스에 오르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아주 가끔 정만수의 눈에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갈 곳을 잃은 눈빛으로 대합실 구석에 앉아있는 이들. 주머니 속 동전을 몇 번이고 세어보는 이들. 그런 이들을 발견할 때마다 정만수의 몸은 저절로 움직였다. 그는 그것을 특별한 선행이라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여겼다. 정만수의 공책 속 이름들은 하나둘 늘어갔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 밤에 국밥 한 그릇과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훗날 소녀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소녀가 훗날 어른이 되어 다시 이 종점으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을.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태호가 20살이 되던 해 강순옥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다은이를 잃은 슬픔을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탓인지 그녀는 몇 해 전부터 원인 모를 병치레를 자주 했다. 병원에서는 정확한 병명을 찾지 못했다. 의사는 그저 오랜 마음의 병이 몸으로 나타난 것 같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정만수는 아내의 병간호를 위해 매표소 일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태호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은 조금 달랐다. 그해 겨울 태호는 우연히 아버지가 낯선 노숙인에게 자신의 겨울 외투를 벗어주는 모습을 보았다. 그 외투는 태호가 아버지 생신 선물로 어렵게 마련한 것이었다. 아버지, 그거 제가 사드린 거잖아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다. 정만수는 잠시 당황한 얼굴이었지만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 사람은 오늘 밤 얼어 죽을 수도 있어. 나는 집에 가면 되잖니. 태호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19이었던 그의 마음은 논리보다는 서운함으로 먼저 반응했다. 그는 그 겨울 내내 아버지가 사준 외투를 대신할 다른 옷을 얻지 못한 채 낡은 점퍼 하나로 겨울을 버텨야 했다. 그 사소한 서운함은 이후 쌓여갈 더 큰 오해의 첫 단추가 되었다. 그래도 그렇지. 왜 하필 그거예요. 정만수는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그날의 다급함만을 생각했다. 그는 태호에게 미안하다는 말 대신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사주겠다는 말로 상황을 넘기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태호의 마음을 더 얼어붙게 만들었다. 태호는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낯선 사람들에게 베푸는 호의를 볼 때마다 자신에게는 인색한 아버지가 남에게는 한없이 너그럽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손을 내미는 이유에 죽은 누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정만수와 강순옥은 다은이의 이야기를 태호에게 한 번도 제대로 들려준 적이 없었다. 그것은 두 사람에게 여전히 너무 아픈 이야기였고 언젠가는 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세월만 흘려보냈다. 강순옥의 병세는 태호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급격히 악화되었다. 태호는 그의 취업 준비로 정신없이 바빴다. 어머니의 병세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면접이다, 시험이다 하며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 나중에야 그는 그 시절의 자신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된다. 조금만 더 자주 어머니 곁을 지켰더라면 어쩌면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녀는 결국 그해 겨울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임종을 앞둔 자리에서 강순옥은 정만수의 손을 붙잡고 힘겹게 말을 건넸다. 병실 창문 너머로 저녁 해가 붉게 지고 있었다. 강순옥의 숨은 점점 가빠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또렷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힘주어 붙잡으며 마지막 힘을 다해 말을 이어갔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마음에 품어온 가장 간절한 부탁이었다. 여보, 태호한테 언젠가는 다은이 이야기를 해줘요.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다.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을 쉽게 지키지 못했다.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과 아들에게 그 오래된 상처를 꺼내야 한다는 두려움이 그를 붙잡았다. 강순옥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컸다. 정만수는 그녀가 앉던 식탁 자리를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숨이 턱 막히곤 했다. 그는 슬픔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그저 평소와 다름없이 매표소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상을 반복했다. 그는 여전히 슬픔을 안으로 삼키는 사람이었다. 강순옥의 장례를 치른 뒤 태호는 아버지에게 크게 실망하고 있었다. 문상객들이 하나둘 돌아간 늦은 밤, 태호는 빈소 한 구석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정만수는 상복 차림으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태호는 그 모습에서 슬픔보다 무언가 다른 감정을 읽었다고 생각했다. 마치 이 순간에도 아버지의 마음 한편은 다른 곳을 향해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이 태호의 오해였음을 그는 그때는 알지 못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는 병원 복도에서 낯선 환자, 가족을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소한 친절이었음을 태호는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아버지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도 남을 먼저 챙긴다고 느꼈을 뿐이었다. 아버지는 늘 그랬어요. 우리 가족보다 남이 먼저였죠. 태호는 짐을 정리하며 그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마치 그렇게 되뇌어야만 자신의 떠남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듯이. 그는 아버지가 배웅을 나오지 않기를 바랐지만 정만수는 끝내 마당까지 나와 아들을 배웅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짧은 인사만 주고받았다. 장례식이 끝난 뒤 태호는 짐을 챙겨 서울로 올라갔다. 정만수는 아들을 붙잡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헛된 것이었다. 태호는 그 후로 명절에도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고 전화도 뜸해졌다. 한 번은 정만수가 서울까지 태호를 찾아간 적이 있었다. 그는 아들이 사는 원룸 앞에서 몇 시간을 서성이다. 결국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날 밤 첫 차를 타고 다시 종점으로 돌아왔다. 아무에게도 그 일을 말하지 않았지만 오순자 여사는 그날따라 유난히 초췌한 정만수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짐작했다. 정만수는 홀로 남은 집에서 아내가 쓰던 낡은 반지꼬리를 정리하다가
문득 오래된 편지 한 장을 발견했다. 반지꼬리 안에는 아내가 생전에 즐겨 쓰던 바늘과 실, 그리고 태호의 어릴 적 옷까지 몇 벌이 함께 담겨 있었다. 정만수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아내와 함께한 세월을 떠올렸다. 그러다 반지꼬리 맨 밑바닥에서 빛바랜 봉투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다. 강순옥이 생전에 태호에게 쓰려다 붙이지 못한 편지였다. 편지에는 다은이에 대한 이야기와 아버지의 선행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었다. 정만수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태호에게 붙이지 못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 편지는 그렇게 오랜 세월 서랍 속에 잠들어 있게 되었다. 태호가 떠난 뒤 정만수의 집은 적막해졌다. 그는 퇴근 후 홀로 밥을 짓고 홀로 저녁을 먹었다. 아내와 딸, 그리고 이제는 아들마저 곁에 없는 그 집에서 그가 유일하게 위안을 얻는 곳은 다름 아닌 매표소였다. 그는 그곳에서만큼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 막차를 놓친 이들에게 그는 여전히 손을 내밀었고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가족에게 남긴 상처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태호는 서울에서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다. 처음 몇 년은 성실히 일하며 자리를 잡아가는 듯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내려오지 않았지만 정만수는 매달 아들의 계좌로 얼마간의 용돈을 보냈다. 태호는 그 돈을 받으면서도 아버지에게 살가운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놓인 것 같았다. 오순자 여사는 가끔 정만수에게 지나가듯 태호의 안부를 물었다. 그때마다 정만수는 그저 잘 지낸답니다 라는 짧은 대답만 돌려주었다. 그러나 그 짧은 대답 뒤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몇 마디 나누지 못하고 끊어야 했던 밤들이 숨어 있었다. 정만수는 늘 먼저 전화를 걸었지만 태호의 목소리는 언제나 형식적이고 짧았다. 그는 그런 아들의 태도에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자신이 자초한 일임을 알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몇 해가 더 흘렀다. 정만수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어갔고 매표소 창구 앞 유리도 더 뿌옇게 흐려져 갔다. 그는 여전히 매일 밤 대합실을 돌아보았고 여전히 낡은 공책에 이름을 적어 나갔다. 다만 그 공책의 마지막 장 한 귀퉁이에는 언제부턴가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태호에게 언젠가는 다 이야기해줘야 하는데 그는 그 문장 아래에 늘 아무것도 덧붙이지 못한 채 조용히 공책을 덮곤 했다. 그렇게 정만수의 정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종종 은퇴 후의 삶을 그려보곤 했지만 그 그림 속에 아들의 자리가 없다는 사실이 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했다. 태호가 떠난 지 5년쯤 되던 해 겨울, 유난히 추운 밤이었다. 정만수는 대합실 구석 벤치에 웅크리고 있는 한 사내를 발견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낡은 점퍼 하나로 추위를 견디고 있었다. 사내의 곁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정만수는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다. 오늘 밤 여기서 지낼 생각이세요? 사내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정만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손등에는 오래된 기름때가 깊이 배어 있었다. 손재주 좋은 정비공의 손이었지만 지금은 그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돌고 있었다. 정만수는 그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이름은 최영도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때는 자신의 이름을 건 정비소 간판을 자랑스레 내걸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름 석자마저 낯설고 부끄럽게 느껴지는 처지가 되어 있었다. 원래 자동차 정비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나 몇 해 전 동업하던 친구에게 크게 사기를 당해 정비소를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했다. 이혼까지 겹치며 그는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전국을 떠돌고 있다고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삶의 의욕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듯 했다. 정만수는 그런 그의 눈빛에서 벼랑 끝에 선 사람 특유의 공허함을 읽어냈다. 그것은 그가 지난 세월 수없이 마주해온 낯익은 절망의 얼굴이었다. 살아서 뭐 하나 싶더라고요. 최영도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정만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최영도 옆에 앉아 자판기 커피 2잔을 뽑아왔다. 밤바람이 대합실 유리창을 흔들고 지나갔다. 정만수는 커피캔의 온기를 최영도의 손에 쥐어주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그는 오랜 세월을 통해 배워왔다. 최영도 역시 그 침묵 속에서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의 곁에 있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밤은 길고 사람 마음은 그럴 때일수록 더 무거워지는 법이에요. 오늘은 일단 몸부터 녹이고 봅시다. 정만수는 최영도를 창고 쉼터로 안내했다. 그날 밤 정만수는 매표소에 남아 밤새 최영도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딱히 해결책을 주지도 섣부른 위로를 건네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들어줄 뿐이었다. 최영도는 난생 처음 낯선 이 앞에서 눈물을 쏟아냈다. 다음 날 아침 정만수는 최영도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우리 종점 버스들 낡은 게 많아서 곧잘 고장이 나요. 정비 기술 있으면 여기서 당분간 일 좀 봐줄 수 있겠소. 숙식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 최영도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다. 낯선 사람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겼다. 저는 이미 한번 망한 사람입니다. 아저씨한테까지 폐 끼치고 싶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자책이 배어 있었다. 정만수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정만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자격 따지고 살면 나도 진작에 아무것도 못했을 사람이에요. 그냥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봅시다. 그렇게 최영도는 종점 근처 버스 회사의 정비 일을 임시로 맡게 되었다. 첫 출근 날 최영도의 손은 오랜만에 잡은 공구 앞에서 떨리고 있었다. 정만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조용히 말을 건넸다. 손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마음이 무너져도 몸에 익은 기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최영도는 그 말에 힘을 얻은 듯 천천히 버스 밑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몇 시간 뒤 그는 몇 년째 애를 먹이던 낡은 버스의 엔진 소리를 말끔히 고쳐 놓았다. 버스 회사 소장은 그 솜씨에 혀를 내둘렀다. 정만수는 그를 위해 마을 이장에게 부탁해 작은 방 한 칸을 구해 주었고 오순자 여사는 그에게 끼니를 챙겨 주었다. 최영도는 성실히 일했다. 그의 뛰어난 손재주는 금세 소문이 났고 반년쯤 지났을 무렵에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2년 뒤 최영도는 마침내 작은 자신만의 정비소를 다시 열 수 있게 되었다. 개업식 날 아침 그는 새로 내건 간판 아래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자신의 이름 석자가 다시 세상에 당당히 걸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그 간판을 올려다보며 지난 몇 년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되새겼다. 개업식 날 그는 정만수를 찾아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정만수는 그저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내 도움은 필요 없겠네요. 대신 언젠가 힘든 사람 보이거든 그 손 한번 내밀어줘요. 그거면 됐어요. 정만수는 공책에 그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최영도. 겨울밤 커피 2잔, 방 한 칸, 일자리 하나, 그리고 다시 일어선 사람. 그는 그 문장을 쓰며 오랜만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그가 종점에서 보낸 세월 중 가장 보람 있던 순간 중 하나였다. 공책을 덮으며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자신이 이 작은 창고에 남아있는 것도 이런 순간들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해 겨울, 또 다른 사내가 종점 대합실을 찾아왔다. 실직한 지 반년이 넘은 가장 박준혁이었다. 그는 큰 키에 마른 체구였고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옆구리에 낀 채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소매 끝은 이미 헤어져 있었다. 몇 달째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니느라 그는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는 초등학생 두 아이를 둔 가장으로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으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아내 몰래 일자리를 구하러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마지막 버스마저 놓치고 만 것이었다. 정만수는 그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다가갔다. 밥 한 끼, 하룻밤의 쉼터,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귀. 아이들 보기가 부끄러워서 집에도 못 들어가겠어요. 박준혁이 고개를 떨구며 내뱉은 말이었다. 정만수는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부끄러운 건 일자리를 잃은 게 아니라 그 앞에서 고개 숙이고 포기하는 겁니다. 아직 포기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 부끄러울 것 없어요. 그 말에 박준혁은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다. 며칠 뒤 정만수의 소개로 그는 지역 화물 운송회사의 트럭 기사로 취직할 수 있었다. 그는 첫 월급을 받던 날 종점으로 달려와 정만수의 손을 붙잡고 울었다. 박준혁은 그 후로도 종종 종점에 들러 정만수에게 안부를 전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명절이면 손수 담근 김치를 가져다 주기도 했다. 정만수는 그런 소박한 정을 받을 때마다 자신이 헛되이 세월을 보낸 것은 아니라는 위안을 얻었다. 그러나 밤이 깊어 홀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면 정만수의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다. 그는 가끔 걸음을 멈추고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별빛 아래에서 그는 문득 다은이와 태호, 그리고 강순옥의 얼굴을 차례로 떠올리곤 했다. 가족을 향한 그리움은 아무리 많은 이들을 도와도 채워지지 않는 그만의 오래된 허기였다. 그는 그런 밤이면 낡은 공책을 펼쳐 이름들을 하나하나 손끝으로 짚어보곤 했다. 그 이름들 속에서 그는 위안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채워지지 않는 것은 가족이라는 자리였다. 그는 언젠가 그 자리도 다시 채워질 날이 오기를 말없이 바랄 뿐이었다. 그는 최영도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박준혁의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며 문득문득 태호를 떠올렸다. 그는 다른 이들의 인생은 이렇게 다시 세워주면서 정작 자신의 아들과는 왜 이토록 멀어져야만 했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정만수는 이렇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아들과의 사이에 벌어진 골은 좀처럼 메우지 못한 채 세월만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는 가끔 공책을 덮으며 생각했다. 언젠가 이 모든 이야기를 태호에게 들려줄 날이 오기는 할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정만수의 정년퇴임 소식이 알려지자 오순자 여사는 며칠 밤을 고민했다. 이 조용한 남자가 32해 동안 아무도 몰래 베풀어온 선행을 그냥 이대로 묻어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정만수의 낡은 공책의 존재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매표소 서랍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빼곡히 적힌 이름들을 잠깐 본 적이 있었던 것이다. 오순자 여사는 그 길로 종점 근처 몇몇 이들과 은밀히 뜻을 모았다.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온 사람처럼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나갔다. 누구에게 먼저 연락할지, 어떤 순서로 사람들을 모을지.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꼼꼼히 정리했다. 버스 회사 소장, 마을 이장, 그리고 정만수와 오래 알고 지낸 몇몇 이웃들이었다. 그들은 정만수 몰래 그가 그동안 도움을 주었던 이들을 하나씩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연락이 닿은 것은 사회복지사가 된 김하늘이었다. 오순자 여사는 하늘이의 연락처를 지역 복지관을 통해 어렵사리 알아냈다. 전화를 걸기 전 그녀는 혹시 하늘이가 그 시절을 떠올리기 싫어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였다. 그녀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오겠다고 답했다. 그 아저씨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가야죠. 그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서랍 속에 오랫동안 간직해온 낡은 목도리를 꺼내 보았다. 그것은 그날 밤 정만수가 둘러주었던 바로 그 목도리였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레 가방에 챙겨 넣었다. 이번 은퇴식에는 그 목도리를 정만수에게 다시 돌려줄 참이었다. 정비소를 운영하는 최영도 역시 소식을 듣고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하겠습니다. 트럭 기사가 된 박준혁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하나둘 정만수가 그동안 조용히 도와주었던 이들의 이름이 모이기 시작했다. 오순자 여사는 그 명단을 하나씩 손으로 옮겨 적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름 하나하나에 담긴 사연들이 마치 한 권의 소설처럼 그녀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이 명단이야말로 정만수라는 사람이 평생 써 내려간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순자 여사는 그 명단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이 작은 종점 매표소를 거쳐갔던 것이다. 문제는 정만수의 아들 태호였다. 오순자 여사는 이 문제를 두고 며칠 밤을 더 고민했다. 태호와 정만수 사이가 얼마나 소원해졌는지 그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자리야말로 오랜 오해를 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수소문 끝에 태호의 연락처를 손에 넣었다. 오순자 여사는 몇 번이고 망설이다가 결국 마을 이장을 통해 수소문한 태호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처음 전화를 받은 태호의 목소리는 몹시 딱딱했다. 저희 아버지 은퇴식이요. 왜 저한테 그런 걸 알려주시는 거죠? 태호 씨, 아버님이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이번 기회에 한번 와 보시면 좋겠어요. 태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사실 얼마 전부터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오순자 여사의 목소리를 듣는 동안 태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아버지에 대한 오래된 원망과 그럼에도 한 번쯤은 얼굴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며칠째 좁은 원룸에서 밀린 월세 고지서를 앞에 두고 한숨만 내쉬던 참이었다. 이런 처지로 아버지 앞에 선다는 것이 못내 부끄러웠다.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기는 죽기보다 싫었지만 형편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걸려온 아버지의 은퇴식 소식은 그에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호는 그렇게만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오순자 여사는 그의 반응이 못내 아쉬웠지만 더는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종점 한 구석의 낡은 창고는 그 자체로 하나의 조용한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오순자 여사는 그 전설이 세상에 드러날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며 마지막으로 대합실 무대의 조명을 점검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창고에 앉아 표를 끊고 막차 시간이면 대합실을 돌아보았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뒤에서 이토록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조금도 알아채지 못했다. 은퇴식 전날 밤 오순자 여사가 건넨 봉투 하나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는 그것이 그저 작은 선물이겠거니 생각했다. 그 봉투 안에 자신의 지난 삶을 증언해 줄 이들의 명단이 들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버스 회사 소장은 은퇴식 장소를 종점 대합실로 정했다. 그는 평소 무뚝뚝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정만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행사 준비를 도왔다. 의자를 나르고 전기 배선을 손보고 마이크와 스피커까지 손수 챙겼다. 그는 정만수와 함께 근무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그가 힘든 내색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회고했다. 평소 승객들이 오가는 그 공간을 하루만 빌려 작은 무대와 의자들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을 부녀회에서는 떡과 과일을 준비하기로 했고 오순자 여사는 정만수가 가장 좋아하는 잔치국수를 손수 끓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새벽부터 육수를 우려내며 정만수가 처음 이 종점에 부임하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도 그는 그녀의 잔치국수를 유독 좋아했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소박한 정칭이라는 것을 그녀는 새삼 느꼈다. 그날 밤 오순자 여사는 명단에 적힌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다. 그녀는 문자를 하나하나 손수 작성했다. 형식적인 초대장이 아니라 각자에게 어울리는 진심 어린 문장을 담고 싶었기 때문이다. 김하늘에게는 그날의 국밥 한 그릇을 잊지 않으셨다면 이라는 문구를, 최영도에게는 다시 일어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라는 문구를 적어 보냈다. 내일 오후 3시 종점 대합실입니다. 그동안 받은 마음, 이제 돌려드릴 시간입니다. 그녀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창밖으로 불 꺼진 매표소를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이 조용한 남자의 32년 세월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었다. 명단을 정리하던 중 오순자 여사는 뜻밖의 이름 하나를 더 발견했다. 이 장이 마을 사람들을 통해 수소문한 결과였다. 명단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었다. 오순자 여사는 그 명단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정만수라는 사람의 삶이 자신이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었다는 사실에 거듭 놀랐다. 몇 해 전 종점 근처에서 작은 꽃집을 열었던 젊은 여성, 서연이었다. 그녀는 한때 큰 빚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순간, 우연히 종점 대합실에서 정만수를 만나 마음을 돌렸다고 알려져 있었다. 오순자 여사는 그 사연을 전해 듣고 한동안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이 그토록 오래 곁에서 지켜봐 온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다. 버스 회사 소장 역시 자신이 알던 정만수와는 또 다른 모습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 양반이 그렇게 무뚝뚝하면서 뒤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우리가 너무 몰랐네요. 소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웃음과 감탄을 동시에 내비쳤다. 그는 곧바로 회사 차원에서 은퇴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이장은 마을 방송을 통해 조용히 소식을 알렸다. 큰 소란 없이, 그러나 마음을 다해 준비하자는 뜻이었다. 방송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도울 일을 찾아 나섰다. 평소 정만수와 안면이 있던 이들부터 그저 소문만 듣고 마음이 동한 이웃들까지 하나둘 모여들었다. 작은 시골 마을 특유의 정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모이고 있었다. 부녀의 아주머니들은 밤늦도록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조용한 남자를 위한 작은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정만수만이 이 모든 준비를 전혀 알지 못한 채 평소와 다름없는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다. 은퇴식 당일 오후, 정만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장 대신 늘 입던 낡은 점퍼 차림으로 종점에 도착했다. 그러나 대합실 안 풍경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색색의 풍선과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낯선 사람들 여럿이 분주히 의자를 나르고 있었다. 정만수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걸음을 멈췄다. 이게 다 뭡니까? 정만수는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어쩐지 뒷걸음질이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평생 남 앞에 나서는 것을 어색해하던 그였다. 오순자 여사가 그의 팔을 붙잡아 자리로 이끌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슬그머니 매표소 뒤편으로 몸을 숨겼을지도 몰랐다. 오순자 여사가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았다. 만수 씨 은퇴식이잖아요. 오늘만큼은 그냥 손님처럼 앉아 계세요. 정만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그의 눈앞에는 익숙한 얼굴들과 낯선 얼굴들이 뒤섞여 있었다. 버스 회사 소장, 마을 이장, 오랜 이웃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얼굴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행사가 시작되고 사회를 맡은 오순자 여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대합실 안에 마련된 작은 무대 위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들고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저마다 기대와 설렘이 어려 있었다. 정만수만이 여전히 영문을 모른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마이크를 든 채 입을 열었다. 오늘은 32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정만수 씨의 은퇴를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분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이분은 그냥 매표소 아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오랜 세월 함께 일해온 동료로서 이 순간이 그녀에게도 남다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정만수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무슨 말인지 몰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때 대합실 입구에서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30대 여성이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15 그날의 위축된 소녀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그녀의 눈빛에는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옅은 물기가 어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 기억하세요? 정만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여성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15살 때 가출해서 이 대합실에 앉아있던 여자아이요. 국밥 한 그릇 사주시고 차비 10,000원 쥐어주셨잖아요. 정만수의 눈이 커졌다. 그는 그제야 마이크 너머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세월이 흘러 몰라볼 만큼 자란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날 밤의 앳된 소녀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하늘이니? 김하늘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 지금 사회복지사예요. 아저씨 덕분에 저도 누군가를 도우며 사는 사람이 됐어요. 김하늘은 가방에서 낡은 목도리 하나를 꺼내 정만수의 목에 둘러주었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날 아저씨가 저한테 둘러주셨던 목도리예요. 이제는 제가 돌려드릴 차례예요. 정만수는 그 낡은 목도리를 만지며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다. 대합실 안이 술렁였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곳곳에서 낮은 탄성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랜 이웃들조차 정만수에게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표정이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이 알던 무뚝뚝한 매표소 아저씨의 얼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있었다. 정만수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저 하늘이의 손을 붙잡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가 서랍 속 공책에 조용히 적어두었던 이름 하나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사람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이어서 대합실 문이 다시 열리고 작업복 차림의 건장한 사내가 들어섰다. 최영도였다. 그의 작업복 가슴팍에는 자신의 정비소 상호가 수놓아져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정만수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 걸음걸이에는 더 이상 예전의 위축된 모습이 남아있지 않았다. 아저씨, 저 압니다. 잊으셨을 리 없죠. 정만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의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짧은 악수 안에는 겨울밤의 절망과 그 이후 다시 일어선 삶의 무게가 함께 담겨 있었다. 영도 씨, 정비소는 잘 되고 있어요? 덕분에 이제 직원도 셋이나 둔 어엿한 사장입니다. 다 아저씨가 겨울밤 커피 2잔 나눠주신 덕분이에요. 최영도는 자신의 작업복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정만수의 손에 쥐어 주었다. 작은 열쇠고리였다. 이거 저희 정비소 첫 번째 고객용으로 만든 기념품이에요. 아저씨가 첫 번째 고객이시니까요. 정만수는 그 작은 열쇠고리를 받아들고 한참을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바라보았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오순자 여사는 감격에 겨워 잠시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정만수가 이렇게 많은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으리라고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었다. 대합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뜨거운 감동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오순자 여사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만수 씨의 저 낡은 서랍 속에는 아마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거예요. 정만수는 그제야 자신이 지난 세월 조용히 이어온 일들이 더 이상 자신만의 비밀이 아니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이어서 작업복을 벗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내 하나가 대합실로 들어섰다. 트럭 기사 박준혁이었다. 그는 두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저씨, 저 기억하시죠? 실직하고 여기서 하룻밤 신세 졌던 사람입니다. 정만수는 반가움에 자리에서 일어섰다. 준혁 씨, 애들이 벌써 이렇게 컸어요? 다 아저씨 덕분입니다. 그때 소개해 주신 회사에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어요. 이 녀석들도 아빠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데려왔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자리에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정만수를 향해 꾸벅 고개를 숙였다. 정만수는 그 모습에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뒤이어 대합실 문이 다시 열리고 젊은 여성 하나가 조심스레 들어섰다. 꽃집을 운영하는 서연이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꽃다발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퍼지고 있었다. 서연은 대합실 안으로 들어서며 그날 밤 자신이 앉아있던 바로 그 의자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순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기억마저 감사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아저씨, 저는 아저씨가 절 살렸다고 생각해요. 정만수는 낯익은 얼굴에 잠시 기억을 더듬다가 이내 몇 해 전 겨울밤을 떠올렸다. 그날 대합실 의자에 넋을 놓고 앉아있던 젊은 여성에게 그는 그저 옆에 앉아 몇 마디 말을 건넸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몇 마디가 벼랑 끝에 서 있던 한 사람의 마음을 돌려세웠던 것이다. 서연은 꽃다발을 정만수의 품에 안기며 나지막이 말을 이었다. 그날 밤 아저씨가 제 옆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밤만 넘기면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여기까지 살게 했어요. 대합실 안은 어느새 눈물바다가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다. 오순자 여사도 마이크를 든 채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추었다. 정만수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애써 누르며 다음에 또 누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올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오늘 이 자리에 그가 가장 만나고 싶었던 얼굴 역시 나타나게 되리라는 것을. 행사가 무르익어 갈 무렵 대합실 입구에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 보는 얼굴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그녀는 낡은 외투 차림이었지만 표정만큼은 단단해 보였다. 지난 세월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겪었을 고생이 그 얼굴에 옅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용기를 끌어모으고 있었다. 여성은 정만수 앞으로 다가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정만수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러다 문득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한겨울 밤,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대합실에 앉아있던 젊은 여인. 남편의 폭력을 피해 무작정 집을 나섰다가 오갈 데가 없어 이곳까지 흘러왔던 사람이었다. 기억납니다. 그때 아이가 많이 아팠었지요. 정만수는 그날 밤을 또렷이 떠올렸다. 아이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여인은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는 그날 자신의 자전거를 끌고 나와 여인과 아이를 태우고 12박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 겨울바람이 얼마나 매서웠는지 그는 지금도 손끝이 시린 듯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아저씨가 아이 열을 재주시고 근처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모자가 갈 곳을 마련할 때까지 몇 주 동안이나 도와주셨죠. 그 아이가 지금은 어엿한 대학생이 됐습니다. 정만수는 그제야 온전히 그 시절을 떠올렸다. 그 무렵은 태호가 아직 어렸을 때였다. 그는 집안 살림도 넉넉지 않던 그 시절에도 이 모자를 위해 자신의 월급 일부를 아낌없이 내놓았었다. 그 사실을 강순옥은 알고 있었지만 어린 태호는 알지 못했다. 여성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대합실 뒤편에서 낯익은 실루엣 하나가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그 실루엣은 문가에 서서 한동안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걸음에는 오랜 방황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그 낯익은 윤곽만큼은 정만수의 눈에 결코 낯설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서서히 그쪽으로 옮겨갔다. 오순자 여사가 먼저 그를 알아보고는 숨을 삼켰다. 정만수 역시 그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이 커졌다. 태호야? 정만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몇 번이고 눈을 깜빡이며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꿈은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했다. 10여 년 세월 동안 마음속으로 수백 번은 그려보았던 재회의 순간이 이렇게 갑작스레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10여 년 만에 마주한 아들의 얼굴이었다. 태호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손에 든 채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 가방은 그가 가진 전부였다. 며칠 전 정리한 원룸에서 챙겨 나올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짐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그는 그 가방을 고쳐주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는지 새삼 느꼈다. 대합실 안의 모든 시선이 두 부자에게 쏠렸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오순자 여사조차 마이크를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숨을 죽인 채 이 부자가 다시 만나는 순간을 방해하지 않으려 조심스레 자리를 지켰다. 정만수는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선뜻 다가가지 못했다. 태호 역시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대합실 안을 가득 채운 낯선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10여 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의 늙은 얼굴이었다. 기억 속 아버지는 언제나 강인하고 무뚝뚝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눈앞의 아버지는 어느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사실 태호는 얼마 전 사업이 완전히 무너지며 큰 빚을 떠안게 된 상태였다. 그가 벌였던 작은 유통사업은 거래처의 부도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몇 달 사이 그는 전세금마저 빼내어 빚을 갚아야 했고 결국 좁은 고시원 방 한 칸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다. 그런 밑바닥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그는 자신이 그토록 멀리했던 아버지를 다시 떠올리게 될 줄은 몰랐다. 갈 곳을 잃고 이곳저곳을 전전하던 그는 오순자 여사의 연락을 받고도 며칠을 망설였다. 아버지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이 그토록 원망했던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태호는 몇 번이고 되돌아갈까 망설였다. 그러나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하나둘 스쳐 지나가자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 다니던 초등학교, 그리고 마침내 눈에 들어온 낡은 종점 매표소까지. 그는 종점 근처 정류장에서 내려 한참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가을 바람이 그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다. 멀리서 들려오는 익숙한 버스 엔진 소리에 그는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를 마중 나오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는 이 길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었다. 대합실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박수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는 발걸음을 때려다 다시 주저앉기를 반복했다. 결국 그를 안으로 이끈 것은 오래전 아버지가 자신에게 자주 해주던 말 한마디였다. 망설이지 말고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봐라.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대합실 스피커에서는 옛가요 한 곡이 나지막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숨죽인 채 이 부자의 재회를 지켜보았다. 정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밥은 먹었니? 10여 년 만에 아버지가 건넨 첫마디는 놀랍게도 그 시절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말이었다. 태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떨구었다. 그 순간 낯선 여성이 태호를 향해 조심스레 다가섰다. 혹시 태호 학생 아니에요? 어릴 때 저희 아이랑 잠깐 같이 지냈었는데. 태호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성이 이어 말했다. 20년 전 아버님이 저희 모자를 도와주실 때 학생도 몇 번 이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그때 학생이 저희 아이한테 자기 장난감을 나눠줬던 거 기억나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 시절의 기억이 그녀에게도 여전히 생생한 듯했다. 우리 애가 그때 학생이 준 자동차 장난감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도요. 태호의 기억 속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된 조각 하나가 어렴풋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그날 이후 까맣게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한 장면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 장면 속에서 어린 태호는 낯선 아이에게 자신이 가장 아끼던 자동차 장난감을 건네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는 옆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이렇게 말했었다. 우리 태호, 마음 씀씀이가 참 넓구나. 태호는 그 말을 듣고 어깨를 으쓱했던 기억이 났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주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나누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자라면서 태호는 그 기억들을 하나둘 지워나갔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서운함과 원망만이 켜켜이 쌓여갔다. 아버지가 낯선 이에게 외투를 벗어주던 겨울, 어머니의 임종 자리에서마저 남을 챙기던 그 순간들, 그는 그 기억들만을 붙잡은 채 자신에게 더 다정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애써 외면해왔던 것이다. 낯선 여성의 한마디가 그 오래도록 닫혀있던 기억의 문을 조금씩 열어젖히고 있었다. 태호는 자신이 지난 세월 붙들고 있던 원망이 어쩌면 반쪽짜리 기억 위에 세워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정만수는 태호에게 다가가 오랫동안 참아왔던 말을 조심스레 꺼냈다. 태호야, 잠깐 나 좀 볼까. 그는 아들을 데리고 대합실 밖
예전 그 창고 쉼터로 향했다. 두 사람이 걸어가는 짧은 그 길이 마치 10여 년의 세월만큼이나 멀게 느껴졌다. 정만수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아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다. 태호 역시 아버지의 굽은 등을 바라보며 그 사이 아버지가 얼마나 늙으셨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자리를 비켜주었다. 창고 안에는 여전히 낡은 담요와 작은 라디오가 놓여 있었다. 태호는 처음 보는 그 공간을 어리둥절한 눈으로 둘러보았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정만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이 안에서 아버지가 지난 30년 동안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재웠단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어온 일이야. 그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공책을 꺼내 태호에게 건넸다. 정만수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32해 동안 단 한 번도 남에게 보여준 적 없는 그 공책을 처음으로 아들 앞에 내놓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가장 깊은 속살을 아들에게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 공책을 펼쳤다. 빼곡히 적힌 이름들, 그 옆에 붙은 짧은 메모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태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을 잃었다. 이름들 사이사이에는 정만수의 서툰 글씨로 짧은 감상이 덧붙어 있었다. 오늘도 무사히 보냈다. 그 사람 잘 지내는지 궁금하다. 태호에게 언젠가는 다 이야기해줘야 하는데. 태호는 그 마지막 문장 앞에서 손끝이 떨렸다. 아버지가 그토록 오랜 세월 자신을 향한 미안함을 이렇게 조용히 품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었다. 아버지, 이걸 왜 저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정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말할 수가 없었다. 이 일을 시작한 이유를 말하려면 내 누나 이야기를 꺼내야 했으니까. 태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누나요? 저한테 누나가 있었어요? 정만수는 오래도록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그제야 아들에게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으로 안개 낀 그날 밤의 모든 순간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들에게 들려주었다. 정산이 늦어져 뒷차를 타기로 했던 그 순간의 선택, 병원에서 마주한 딸의 차가운 손, 그리고 그 이후 스스로에게 내렸던 무거운 형벌 같은 세월까지. 태호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가 지난 세월 홀로 짊어져 온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은이의 존재, 그 안개 낀 밤의 사고, 자신이 짊어져 온 죄책감, 그리고 그 죄책감이 어떻게 막차를 놓친 이들을 향한 손길로 바뀌어 갔는지. 태호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오랜 세월 아버지를 오해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아팠다. 어린 시절 서운했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지만 이제 그 모든 장면 뒤에 숨겨져 있던 아버지의 슬픔이 함께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선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이야기를 너에게 전해달라 하셨다. 그런데 나는 겁이 나서 자꾸 미루기만 했어. 내가 나를 원망할까봐. 아니, 어쩌면 내가 나 자신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 같다. 태호는 공책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흐느꼈다. 저는 아버지가 저보다 남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 미웠어요. 그런데 그게 다 누나 때문이었다니. 그는 한참을 흐느끼다가 겨우 진정된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도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가 낯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마음을 쓰신 게 사실은 저희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걸요. 정만수는 아들의 어깨를 조심스레 감쌌다. 미안하다. 태호야, 내게 좀 더 일찍 말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태호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어릴 적 아버지의 넓은 등에 엎여 잠들었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다. 그때는 그 등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곳이었다. 언제부터 그 등을 밀어내고 살았는지 태호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다시 그 든든한 품 안으로 돌아와 있었다. 정만수 역시 아들의 등을 쓸어내리며 함께 울었다. 그는 오랜 세월 참아왔던 눈물을 이제야 마음 놓고 흘릴 수 있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응어리가 풀려나가는 눈물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쌓여왔던 서운함과 원망이 그 순간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다. 정만수 역시 아들의 등을 쓸어내리며 함께 울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붙든 채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창고 밖에서 불어오는 늦은 오후의 바람이 부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오랜 세월의 오해와 서운함이 그 바람 속으로 조금씩 흩어져 가고 있었다. 한참 뒤 태호는 눈물을 닦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창고 안의 작은 전등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태호는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을 이제야 꺼낼 용기를 냈다. 아버지, 사실 저 요즘 사업이 크게 어려워졌어요. 빚도 많이 지고 낯짝이 안 서서 연락도 못 드렸어요. 정만수는 아들의 손을 꼭 붙잡았다. 그런 건 나중에 차차 얘기하자. 지금은 그냥 내가 돌아와줘서 고맙다는 말만 하고 싶다. 그는 아들의 손등을 몇 번이고 쓰다듬으며 덧붙였다. 태호야, 아버지가 그동안 모아둔 것도 조금 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급한 불부터 끄고 다시 시작해보자. 이제는 혼자 짊어지지 마라. 창고 밖에서는 여전히 잔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두 부자는 오랜만에 어깨를 나란히 한 채 그 소리를 향해 함께 걸어 나갔다. 대합실로 들어서는 태호를 보며 사람들은 저마다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오순자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하늘과 최영도, 박준혁 역시 뭉클한 표정으로 두 부자를 맞이했다. 정만수는 문득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강순옥의 편지를 떠올렸다. 그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 오랫동안 열어보지 못했던 그 편지를 마침내 태호 앞에서 함께 펼쳐보았다. 강순옥의 서툰 글씨로 적힌 문장들 앞에서 부자는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다. 그것은 죽은 아내이자 어머니가 오랜 세월을 건너 두 사람에게 전하는 마지막 화해의 말이었다. 그는 오늘에야 아내와의 오래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지나온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오순자 여사가 다가와 태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태호 씨, 아버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셨는지 오늘 다 보셨죠? 이제는 태호 씨 차례예요. 아버님 곁에서 그 마음 이어받으면 됩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정만수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빚 문제는 나랑 같이 풀어보자.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라. 그게 내가 지난 세월 사람들한테 늘 해준 말인데 정작 내 아들한테는 못 해줬구나. 태호는 그 말에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존재가 자신에게도 온전히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오랜 세월 그의 마음을 짓눌러 왔던 무게를 조금씩 덜어내 주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페이지를 써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은퇴식이 끝나갈 무렵 오순자 여사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은퇴를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32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이어져 온 선의가 오늘 이렇게 여러 얼굴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 모두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정만수는 문득 32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젊은 시절의 조급함, 딸을 잃은 밤의 어둠, 홀로 삼킨 숱한 밤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얼굴들, 그 모든 순간이 하나로 이어져 지금 이 박수 소리가 되어 그를 감싸고 있었다. 정만수는 아들 태호와 나란히 앉아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32해 전, 안개 낀 밤, 잃어버린 어린 딸이 남긴 슬픔이 오늘에서야 비로소 완전한 원을 그리며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그날 저녁, 정만수는 태호와 함께 오랜만에 집으로 향했다. 집 안은 오랫동안 아들이 없던 자리만큼이나 횡댕그렁했다. 태호는 어릴 적 자신이 쓰던 방문을 열어보았다. 먼지가 앉은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가 남기고 간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아버지가 그 방을 한 번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것을 태호는 그제야 알아차렸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태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빚과 앞으로의 계획을 솔직히 털어놓았고 정만수는 아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밤이 깊도록 부자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오랜 세월 쌓인 이야기들을 풀어내느라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창밖으로 새벽달 우는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그들은 서로의 지난 세월을 하나씩 채워나가고 있었다. 당장 큰 돈을 해줄 형편은 안 되지만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다시 일어설 자리 하나쯤은 부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저는 그냥 아버지가 저를 이해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나머지는 제가 다시 일어서 볼게요. 정만수는 그런 아들의 얼굴에서 오래전 잃어버렸던 다정함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 며칠 뒤 정만수는 오순자 여사와 마을 이장을 찾아가 뜻밖의 제안을 내놓았다. 그 창고 쉼터 말입니다. 이제 저 혼자 몰래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을에서 정식으로 운영해보면 어떨까요? 저 혼자서는 앞으로 힘에 부칠 테니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장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작 그렇게 했어야 할 일입니다. 만수 씨 혼자 30년 넘게 짊어졌던 걸 이제는 우리 마을이 함께 짊어져야지요. 그는 곧바로 마을 회의를 소집해 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부녀회와 청년회에서도 자발적으로 봉사 인력을 자원하고 나섰다. 정만수 혼자만의 조용한 선의가 이제 마을 전체가 함께 키워나가는 나무로 자라나고 있었다. 그렇게 종점 한 구석의 낡은 창고는 정식으로 막차 쉼터라는 이름을 걸고 새롭게 문을 열게 되었다. 개소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작은 현판식을 열었다. 정만수는 그 현판에 새겨진 이름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홀로 시작한 작은 선의가 이제는 마을 전체가 함께 이어가는 이름이 되어 있었다. 정만수는 은퇴 후에도 그곳을 오가며 자원봉사자로 자리를 지켰다. 그는 이제 표를 끊는 대신 쉼터를 찾는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는 여전히 습관처럼 대합실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자원봉사를 자청한 마을 사람들과 도움을 받았던 이들이 하나둘 그의 곁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김하늘은 자신의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연결해 주었고 최영도는 낡은 버스 한 대를 개조해 쉼터의 이동 진료 차량으로 기증했다. 태호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작은 사무실을 차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소소한 지역 물류 일부터 다시 시작했다. 아버지가 소개해준 몇몇 이웃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발판을 넓혀 나갔다. 힘든 날도 있었지만 이제는 힘들 때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태호에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다. 정만수는 매일 아침 손녀 하은이의 손을 잡고 종점 앞을 산책하는 것이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하은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을 때마다 제잘제잘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와 다툰 일, 좋아하는 만화 이야기까지. 정만수는 그 조그만 손을 꼭 쥔 채 하은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태호가 이혼 후 홀로 키우던 8살 딸아이였다. 정만수는 손녀의 제잘거리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문득 오래전 떠나보낸 다은이의 웃음소리를 떠올리곤 했다.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아프지만은 않았다. 정만수는 하은이와 손을 잡고 걷다가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은이에게 말을 건넸다. 다은아, 아빠는 이제 괜찮다. 내가 남기고 간 그 마음으로 아빠는 참 많은 사람을 살렸단다. 그리고 이제는 태호도 하은이도 곁에 있단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오직 그 자신만이 아는 조용한 기도였다. 어느 가을 저녁, 정만수는 오랜만에 종점 매표소 앞을 지나다 걸음을 멈췄다. 새로 부임한 젊은 직원이 창구에 앉아 성실히 표를 끊고 있었다. 정만수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문득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대합실 한쪽에 걸린 작은 팻말을 바라보았다. 막차를 놓치신 분은 언제든 이곳을 두드리세요. 그 팻말 아래로 오늘도 누군가의 삶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정만수는 그 팻말을 바라보며 문득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그 팻말 아래에서 벌어질 수많은 이야기들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이 작은 종점은 이제 그 혼자만의 자리가 아니라 온 마을이 함께 지켜가는 자리가 되어 있었다. 정만수는 낡은 공책의 마지막 장을 펼쳐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자리에 새로운 문장 하나를 적어 넣었다. 정태호, 10년의 오해, 그리고 다시 찾은 아들. 그는 그 문장 옆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넣고는 조용히 공책을 덮었다. 그가 그 공책을 덮는 순간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32해 전 안개 낀 밤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고요한 저녁이었다. 정만수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자신을 짓눌러 왔던 무게가 마침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제 이 공책은 그 혼자만의 비밀이 아니었다. 오순자 여사와 마을 사람들, 그리고 그가 도왔던 모든 이들이 함께 이어갈 이야기였다. 막차는 언제나 떠난다. 그러나 그 막차를 놓친 이들에게도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는 밤은 있다. 정만수는 이제 매표소 창구가 아니라 쉼터 앞 작은 평상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새로운 자리가 되었다. 그 평상에 앉아 있으면 그는 여전히 지나가는 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여겨보았다. 갈 곳을 잃은 눈빛을 가진 이가 있는지. 오늘도 그는 조용히 살피고 있었다. 정만수가 32해 동안 지켜온 것은 결국 그 작은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마을 전체가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종점을 떠나는 마지막 버스의 불빛이 오늘도 어둠 속으로 조용히 멀어져 갔다. 그러나 그 불빛이 향하는 곳에는 이제 예전과는 다른 온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막차를 놓친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돌아갈 자리는 있다는 것을